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정치권 소식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수기 시사인 선임기자,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SBS 박문신 논설위원, 이렇게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전인가요? 낮인가요? 통일부 장관이 탈북민 단체 회원들과 만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혹시 면담 내용이 알려진 게 있습니까? 아직은 안 알려지고요. 오찬을 한다 하는 내용만 나왔고, 그리고 어떤 단체가 포함이 됐는지, 그리고 면담 내용이 무엇인지 이것은 아직까지는 비공개 상황입니다. 탈북자 단체 4곳이다라는 것만 지금까지 그냥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원래 계기는 이제 뭐 다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탈북민 출신 기자를 남북 고위급 회담 공동 취재단에서 배제시키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북한이 요구한 것도 아닌데 우리 정부 스스로가 한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도 통일부 장관이 내가 책임지겠다까지 하면서 한 건데, 이를 둘러싸고 이제 탈북민을 차별하는 것 아니냐, 또는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 하는 논란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해명 차원에서 만들어진 자리고, 그 과정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비공개로 하다 보니까 지난번 탈북단체장들의 조명균 장관 항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예. 거기에 참석했던 단체들은 또 초청받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또 다른 입맛에 맞는 탈북자 단체들만 또 불러서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에 맞춰서 이제 통일부 대변인이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까지 해명만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말이죠. 이 얘기는 좀 이따가 하기로 하죠. 면담 내용이 좀 알려지고 나서 이야기를 해야지, 면담한다는 그 팩트만 갖고 얘기하기에는 좀 저희가 얘기할 거리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보충하고 넘어갈게. 그러니까는 통일부에서 초청하지 않은 게 아니고 본인들이 얘기를 했어요. 통일부에서 초청을 했는데 우리는 응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고, 다만 그때 어쨌든 이런 방식 자체가 자기네들한테는 지금 진정성이 없어 보여서 응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 뭐 초청을 안 한 거는 아닌 그런 상황. 그 사실관계를 탈북민 기자의 남북 고위급 회담 풀 취재 배제, 이 부분은 사실 우리 사회에 많은 화두를 던졌죠. 언론 자유의 문제, 또 남북관계 개선, 이런 것과 관련해서 과연 어떤 방안이 최선이었을까. 그리고 통일부에서 고위급 회담 당일날 아침에 그때 가서야 취재가 불가하다라고 통보했다는 게 과연 적절한 것이냐, 언론 자유를 침해한 것 아니냐. 기자들과 관련된 단체에서는 일제히 언론 자유를 침해한 부적절한 결정이다, 통일부 장관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었습니다. 면담 내용이 들어오면 그 면담 내용을 보고서 여러분께 이 소식은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김경수 경남지사 소식을 오랜만에 전해드릴까 합니다. 어제 경상남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드루킹 사건이 다시 도마에 올랐는데, 김경수 경남지사는 이 자리는 저 개인, 김경수 개인에 대해서 이것저것 묻는 자리가 아니라 경상남도 도종을 묻는 자리 아니냐며 이 드루킹 영상과 관련해서 질의를 던진 의원에게 강력한 유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자, 동영상 한번 들어보세요. 경인선 가자 5번을 문재인 대통령 후보 분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경인선, 경공모, 그 당시에 비서실장이었죠. 대통령이 수행팀장, 대통령 후보인 문재인 후보였습니다. 소개해 주셨습니까? 지금 이 내용은 도정 국가. 자, 제가 물을 테니까 소개하셨냐? 얘기한 내용은 충분히. 잠깐만요. 아무 질문하는데 얘기하지 마세요. 질문하는데 얘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각 의원에게 할당된 발언이지만 국회의 권능입니다. 국회의 권능이 관련 법에 따라서 엄밀한 법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질문하는데 위원장님 제안 부탁드립니다. 드루킹이란 경인선을 얘기했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걸 국감에서 안 다루고 뭘 다룬다는 겁니까? 경남도민을 대표하는 경남도지사로서는 대단히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후배는 충분해서 말씀해 주신 거라는 것밖에 없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경남 도정에 대한 국정감사를 받는다는 그 개인 김경수가 국감을 만든 게 아니라 조원진 의원 뭐 개인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할 때 뭐 자유롭게 질문할 수는 있는데 저 동영상을 트는 거는 뭐 위원장이나 뭐 여야 간사와 협의를 안 했겠죠? 일단은 뭐 한 흔적은 없고요. 예. 통상적으로 보면 동영상을 과거에는 이제 틀까 말까 이런 것들 여야 간사가 협의를 하거나 아니면 위원장이 현장에서 알아서 판단을 하거나 이런 과정이 있는데 어제는 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여야가 뒤바뀐 뒤에 첫 번째 경남에 대한 국정감사였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고 그리고 뭐 야당 입장에서 보면은 이 드루킹 사건과의 공모 여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할 거라는 거는 뭐 당연히 예상이 됐던 거고요. 그 와중에서 이제 그 김정숙 여사가 경인선 이른바 그 드루킹 지지 모임이었는데 이게 가자 하고 말하는 그 영상을 공개하는 과정이었고 그리고 김경수 지사는 이건 김경수 개인에 대한 국정감사가 아니다. 경남 도정에 관한 국정감사다 하면서 사실상 뭐 구체적인 답변은 피한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된 그런 국정감사였습니다. 어제 국정감사 자리에서 뭐 대한애국당의 조원진 의원만 이 질문을 던졌을까요?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던지지 않았습니까? 이수희 기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제 그 구체적으로 얘기들은 안 했고요. 이게 이제 얘기가 나오니까 논란이 되니까 아유 뭐 저거 별로 관심 없었는데 저 동영상 별로 관심 없었는데 저렇게 민주당에서 반대하는 거 보니까 좀 들어봅시다. 이제 또 오히려 그런 식으로 거드는 양상으로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위원장이 지금 민주당 소속이거든요. 그래서 인재근 위원장인데 위원장한테 조정을 요청해서 위원장이 그 소리를 삭제한 채 그냥 영상을 일단 트는 걸로 합의를 봐서 영상이 이제 공개가 된 겁니다. 네, 자유한국당 송원석 의원이 오후 감사에서 김경수 지사의 드루킹 사건 관련한 답변이 너무 오락가락했다라고 다시 얘기를 했고 김경수 지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계속 질의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의원님들께서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 질문을 계속 던지는 것은 경남도정을 그만큼 잘해왔기 때문에 경남도정에 대해서는 질문할 거리가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사안이 하나 있어요. 이재명 경기지사도 비슷한 얘기했습니다.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이재명 지사 개인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자리가 아니라 경기도의 도정에 관한 감사를 하는 자리 아닙니까라고 이재명 지사도 자신의 개인적인 의혹을 둘러싼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역공에 나섰는데 김경수 지사도 지금 거의 같은 논리거든요. 김우석 부소장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 국감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는 그 도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관에 있어서 정치적 책임과 정책적 책임을 같이 묻는 자리입니다. 그런 면에서 정치적 책임을 물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수장, 그 기관장이죠. 기관장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그건 비중의 문제일 뿐이지 그 자체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거는 약간 피트가 안 맞는 것 같고요. 지금 결국 이거는 국회의원 개인이 헌법기관이고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책임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권자가 그걸 보고 총선 때 국정을 얼마나 잘했느냐, 국회 활동을 얼마나 잘했느냐를 판단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총선에서 심판하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고 그런 면에 있어서 이런 질문들은 뭐 다 예상했겠지만 피해가기에는 야당 입장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당에서도 뭐 그런 걸 안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 같이 이렇게 맞받아주면서 긴장감을 만드는 정도의 수준에서 한 것 같은데 지금 이런 부분들은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지금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중요한 대권 후보 아니겠습니까? 지금 문제가 됐던 건 행안위가 계속 주목받는 거는 지금 서울에 있는 박원순 시장 또 경기도의 이재명 도지사 그리고 김경수 도지사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여권의 잠룡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치적인 의미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책만 얘기하기는 좀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다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김우석 부소장이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다.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세요? 중요한 사안이죠. 중요한 사안인데 그런데 이제 그 이재명 지사하고 비교를 해보면 오히려 이제 그 조원진 의원이 똑같이 하는데 이재명 지사에서는 오히려
참 인생무상이라는 답을 끌어내면서 오히려 이제 기회를 주는 쪽으로 만들어 가는가 하면 이번에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질문을 하면서 이제 그 김경수 지사의 아픈 대목을 끌어내려고 했던 면에서는 그러니까 이 양쪽을 대하는 게 참 정치적 의도가 들어있다라는 거가 좀 느껴졌고요. 아마도 그렇게 했던 거는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 이미 이제 둘 다 지금 법적인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이재명 지사의 부분은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 이 약간의 이제 저질 논란으로 가면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국감장에서 그 내용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다는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김경수 지사의 경우는 이제 29일부터 첫 재판이 시작이 되거든요.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에 앞서서 확실하게 한 번 더 짚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김경수 지사가 아직 상처를 덜 받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이나 야권에서 그런 판단을 하고 있다는 얘기시죠? 그러면 그 드루킹 사건, 김경수 지사 첫 재판이 29일에 시작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드루킹에 대한 공판이 아마 어제 첫 공판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예, 어제 첫 공판이 시작이 됐죠. 어제는 김경수 지사가 출석한 것은 아니고요. 이제 드루킹 본인과 그리고 그 당사자였던 도 변호사와 관계자들 그래서 9명을 상대로 한 이제 첫 공판이 시작이 됐는데 이 자리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특검팀에서 문자 메시지 내용, 텔레그램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적으로 언론에 보도 안 된 내용을 공개한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다시 또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우선 그 드루킹 본인이 이제 김경수 지사에게 보낸 문자가 있어요. 이게 이때가 어느 때냐면은 이른바 드루킹이 추천했다고 하는 그 일본 대사 또는 그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했다고 하는 그 도 변호사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된 뒤에 보낸 그런 문자로 일단 특검팀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 변호사 문제가 안 풀려 전화가 안 받으시는 건 이해할 수 있다. 이때 이제 김경수 지사한테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았다. 이런 얘기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견마지로를 다하고 있는 경공모 회원이 마음 상하지 않게 이를 수습하고자 한다. 경공모 관계를 청산하는 걸로 비춰지면 내가 뒷감당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다고 돼 있는데 요걸 가지고 이제 특검팀에서는 드루킹과 김경수 지사가 그만큼 밀접하게 연계돼 있고 그래서 김경수 지사도 공모의 혐의로 봐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그 간접 증거의 하나로 다 제시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마찬가지로 도 변호사가 드루킹에게 보낸 문자도 동시에 공개를 했는데 이제 김경수 지사가 당신 의원입니다. 김경수 의원이 제안한 자리는 의미가 없다. 이게 이제 새로 제안했던 센다이 총영사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자문위원을 얘기하는 거고 그것은 저희를 거추장스러워한다는 것에 불과하다. 김경수 의원으로부터 토사구팽 당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도 변호사의 문자였었는데 이것도 어제 그 공판에서 특검팀이 공개를 했습니다. 도 변호사가 드루킹에게 보낸 뭐 문자라는 얘기죠? 토사구팽이라는 그렇습니다. 예. 뭐 김경수 지사 관련 있는 문자가 아니고. 요거는 김경수 지사 의원한테 보낸 것이 아니고 이제 그 드루킹에게 도 변호사가 자신의 심정을 얘기하면서 지금 상황을 난 이렇게 보고 있다 하는 그거를 바라본 정황 문자라고 봐야겠죠. 예, 특검이 드루킹 일당을 일종의 정치 브로커로 보고 있다. 이런 내용들은 수사 과정에서 나왔는데 어제 첫 공판에서 특검 측이 재판부에 제시한 글을 보면은 참 이걸 믿어야 될지 드루킹 일당의 목표가 말이죠. 재벌을 인수해서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이다. 경공모 규약을 보면 우리는 정치적 비밀 결사체다. 재벌을 대신해서 기업을 소유할 것이다. 일본 대사관의 자리를 청탁한 것도 자금력 동원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특검은 수사 과정을 통해서 이 경공모라고 하는 단체의 실체에 대해서 김경수 지사보다도 오히려 이 경공모를 주도한 드루킹 김씨 이 일당들이 대단히 허황한 꿈을 꾸고 있는 정치 브로커다. 이런 인식을 이 수사 과정을 통해서 그대로 확인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들을 드러내는 거고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아까 이제 위원님이 소개했던 그 또 자기네들끼리 오간 댓글에 대해서 또 힘을 주어서 얘기를 한 걸 보면 결국 이런 허황된 단체가 댓글 작업을 하는데 그 내용을 김 지사가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댓글 작업을 한 대가로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일본 대사를 요구했었고요. 저희는 뭐 일본 총영사관, 오사카 총영사관부터 알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일본 대사를 요구했는데 그게 안
안 받아들여지니까 그 다음번에 보냈던 게 도대체 그러면 송인배한테 거기 표현이 나옵니다. 송인배한테 얘기한다고 했던 건 뭔 얘기였던 거냐라고 자기네들이 주고받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이제 오사카 총영사를 요청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로 이제 김 지사가 이 센다이 총영사를 얘기했었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는데 결국은 본인들이 어쨌든 큰 그림을 그리고 큰 그림을 맞춰가기 위해서 권력, 그 당시에 가장 힘이 있는 권력에 선을 대려는 그런 모습들이 실체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끔찍한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도모 변호사가 드루킹 김 씨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은 제가 일본 대사로 가려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일본 대사 얘기를 하셨어요. 개인의 영달이나 명예가 아니라 일본의 자금력을 동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 글을 보고서 드루킹 김 씨가 김경수 지사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우리는 자리를 탐하는 양아치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탬이 되는 개성 특별행정구 프로젝트를 하면서 일본의 자금을 끌어들일 만한 직위가 필요했다. 또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꿈이 컸던 거죠. 사실 이런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브로커들이 많이 하는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브로커들을 정치권에서 제도권에서 잘 활용을 했고 그다음에 그거를 약속을 안 지키고 이렇게 지금 말한 토사구팽식으로 내쳤다. 이게 본질인데 그런 부분들을 포커스를 한다고 하면 지금 진짜 수많은 브로커들이 사실은 정치권에 계속 이렇게 대시를 하고 있어요. 장만 쓰면은 작게는 구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통령 선거까지 수많은 브로커들이 있는데 그런 브로커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하게 하는 대목인데 결국은 이 재판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레퍼런스를 만들어준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그런 면에서 이건 경공모가 어떻게 활동했느냐라기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대처했느냐라는 걸 밝히는데 재판이 포커스가 돼가지고 결국은 그 교훈으로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않도록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 이 사회에서 이게 의미 있는 그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단순히 엽기적인 경공모라기보다는 김경수 지사를 매개로 해가지고 이 여권에서 어떤 행태가 벌어졌느냐 이런 부분들이 정말 잘 밝혀져가지고 아니면 아닌 대로 기면 긴 대로 객관적으로 밝혀가지고 그것을 레퍼런스로 삼아서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첫 공판에서 나온 얘기들을 보면 말이죠.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 일당이 댓글 공작을 공모했다라고 특검은 보고 있고 그렇게 재판부에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이후에 인사 청탁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김경수 지사가 전혀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것도 사실은 특검의 수사 결과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제로 그 뒤에 이제 조사한 사람들, 송인배 비서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추가적으로 조사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이 명확하게 그 근거라든가 이런 거를 찾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 따지고 보면은 기존에 있었던 공방이 법정에서도 계속 또 이제 어떤 추가적인 증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간헐적으로 제시되겠습니다만은 또 기존의 공방이 좀 계속 반복되는 듯한 그런 양상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경수 지사의 정치적 명운도 사실 이번 재판에 달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재판 지금 이달 말에 시작이 되면 올해 안에는 1심 선고가 나올 수 있을까요? 빨리 진행되면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이거는 어쨌든 재판이 이게 분리돼서 지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두 번째 공판에는 김 지사가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재판이 지금 분리돼서 되는 거라서 아마 오히려 단독으로 이 분리돼서 가게 되면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는데 다만 이 드루킹 일당의 재판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같이 호흡을 맞추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저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정치 브로커의 세계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정치인들이 김경수 지사도 아마 이런 허황한 얘기를 처음에는 본인이 경제 민주화를 같이 주장하는 그런 지지 그룹이라고 생각하고 인연을 맺고 그리고 거기 출판사에도 가서 그런 얘기들을 듣고 그랬는데 그 다음번에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접촉했던 게 밝혀진 것만 해도 지금 11번이 넘고 이제 그랬고 그럼 그 다음번에 본인이 판단을 할 때 어떤 계기와 정확하게 어떤 상황에서 이거는 멀리 해야 되는 건다.
거구나라고 판단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이번 재판 과정에서 드러내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이게 말씀하신 대로 전범이 돼서 이런 정치권에서 새로운 디지털 브로커가 나올 때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되는 그런 계기로 삼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드루킹 사건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는 뭐 결국은 어떤 형태로든 뭐 돌파해 나가야 할 그런 재판이고 자신의 정치적 명운을 위해서라도 재판을 통해서 사실관계는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도 이렇게 공세를 펴고 있는 야권,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이 드루킹 사건과 관련한 영상을 갑자기 틀어서 경상남도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공세를 폈는데 말이죠. 자유한국당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지금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는 보수 통합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오가고 있습니다. 전원책 변호사가 조직 강화 특위 위원으로 선임이 되고 아주 공세적으로 보수 통합 이야기를 했는데 자유한국당 안팎에서는 맞는 얘기다. 그리고 일개 조직 강화 특위 위원이 할 얘기가 아니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오가고 있습니다. 전원책 위원이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했던 보수 통합 대상에 태극기 부대도 포함된다는 이야기가 지금 보수 진영에서 상당한 격론을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바른미래당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깥에 예컨대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호하고 석방하라고 요구하는 그 시위 세력도 있잖아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가장 일렬한 지지자였던 그룹들입니다. 그분들은 그러면 우리 그 보수 세력에서 앞으로 제외할 것이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저 이야기가 말이죠. 사실은 보수 통합을 얘기했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태극기 부대는 당연히 보수 통합의 대상이 아닐 것이다라고 했는데 전원책 위원이 저 이야기를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나와서 했고 그다음에 지금 상당히 보수 진영 내부에서 격론이 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원책 조직 조직 강화 특위 위원장이죠. 위원이죠. 위원. 관련해서 얘기한 것이 결국 객관적으로 볼 때 강경 보수인 거는 맞지만 그래도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 아니냐, 그런 범죄에서 보수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를 한 거죠. 이 얘기를 한 건데 정치적으로 볼 때 보면 어느 정치권이든지 상대적으로 이제 다수가 아닌, 다시 말해서 국민들로부터 봤을 때는 선택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가장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이른바 자기 집단 내에 있는, 자기 정파 안에 있는 강경 세력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른바 잘 나갈 때는 추진력으로 작동하지만은 안 나갈 때는, 잘 안 나갈 때는 이게 다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정치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지금 태극기 부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결국 보수 세력 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전원책 위원이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제 바른미래당에서도 반응이 나오고, 그리고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아주 원론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어떤 얘기했는지 한번 보고 나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죠. 태극기 부대도 보수 통합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을 대표하는 김병준 비대위원장 어제 이런 얘기했습니다. 태극기 부대를 영입해 세를 강화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기본적인 목적은 흩어진 것들을 모아보자는 뜻에서 접근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우석 부소장, 네. 동의하십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바른정당의 얘도 처음에는 외연 확대를 위해 가지고 나갔는데 핵심적인 지지층이 없으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처하다가 결국은 국민의당하고 합해져가지고 바른미래당 이렇게 가고 일부는 또 복당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봤을 때 핵심 지지층이 없는 상황에서 정당이 과연 존립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태극기 부대를 어떻게 걸러내느냐. 현실 불가능하잖아요. 입당을 하겠다는 사람들을 태극기 부대 카메라로 사진들을 보고 일일이 구분해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범위도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어요. 태극기 부대가 몇만인지, 몇백 명인지, 몇 명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걸 구분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을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지금 TK에 가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결국은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TK에서 가장 보수 진영에서 활동력 있는 태극기 부대를
배제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집토끼를 버리고 밖에 있는 산토끼를 쫓아가지고 헤매면은 결국은 그 집안이 잘 될 수가 없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 태극기 부대라고 하는 게 엄연히 존재하는데 이분들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도외시하면은 더 극단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제도권에서 어떻게든지 흡수를 해가지고 일정 정도 균형을 잡아주고 그 안에서 포용을 하면서 방향을 제시해주면서 그 에너지를 써야 하는데 만약에 그분들을 내친다라고 하면은 더 극단화되고 그렇다고 하면 사회가 더 혼란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도권 정당에서 일정 정도 책임감을 가지고 흡수해서 뭐 어떻게 보면 마일드하게 만들고 뭐 비전을 제시하고 하면서 힘을 모아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 아닌가 예. 생각이 듭니다. 김우석 부소장 생각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태극기 부대, 태극기 집회가 뭐 매주 주말 꾸준히 열린다는 얘기는 저도 들었고요. 의외로 젊은 층들도 많이 참석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태극기 집회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보면은 상식적으로는 좀 수용이 어려운 이야기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열리고 있는 정치 관련 집회인데 가령 뭐 성조기가 나부끼고 또 이스라엘 깃발도 나부끼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글쎄요, 저는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까지 과연 그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잡을 수 있을까, 그런 궁금증을 저 혼자서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이수기 기자 생각은 어떠세요? 그 전원책 위원이 본인이 왜 조직강화특위 위원으로 위촉됐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지금 제대로 답하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김병준 비대위원은 그럴 수 있어요. 어쨌든 당을 전체적으로 좀 그때 막 친박 반박으로 나뉘고 친홍 반홍으로 나뉘어서 그러니까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이니까 어쨌든 이걸 수습해 가야 된다는 생각에서 전체가 다 하여튼 포괄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 내가 일단 손에 피를 묻히지는 않겠다. 나는 플러스 쪽으로 하겠다라고 했으면 결국은 그 마이너스의 역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걸 좀 솎아내고 그다음에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내고 이 역할을 좀 해달라고 전원책 위원을 영입해서 조직강화특위를 맡겼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을 기본적으로 변화를 시켜야 하고 그래서 저 지지율이 떨어진 부분을 끌어올려야 된다라는 그 소명을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그 기본적으로 저 태극기 부대는 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잘못됐다라는 데에서 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이견 때문에 결국은 자유한국당은 당이 갈라졌고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도 사실 패배한 부분이 있고 그 전 정권의 책임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가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변화는 기대할 수 없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바로 그것 때문에 바른미래당에서는 당장 이거 같이 할 수 없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 전만 해도 보수 대통합 얘기들에 대해서 이렇게 호응하는 얘기들이 나오다 지금은 그 자체에 대해서는 이거 가까이 갈 수 없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뭐 많은 정치 평론가들, 정치 전문가들이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는 분들의 성향이 좀 지나친 보수 쪽, 그래서 이른바 극우에 가깝지 않느냐 이런 평가도 하긴 하는데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도 통합의 대상이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통합된 새로운 보수 야당은 극우부터 중도까지 아우르는, 그렇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보면은 극우에 가까운 정당을 지향하는 것 아니야? 뭐 이런 의구심도 나올 법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수기 기자가 얘기한 것이 저는 공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큰 틀에서 얘기하는 것은 범보수 네트워크의 구축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대당으로는 기본적으로 이견이 있을 수가 있고 통합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를 폭넓게 구성한다. 이것이 이제 그 당을 책임지고 있는 비상대책위원장의 입장인 거고. 예. 근데 이 그 전원책 위원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조직 강화 특위를 그것도 위원이지만 사실상 당에서 전권을 부여한 위원장 이상의 권한을 준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이 자유한국당의 어떤 쇄신, 변화, 혁신, 청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그 욕먹을 일도 생기고 또 손에 피 묻힐 일도 생기고 이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역할을 해달라는 건데 그 역할을 해달라는 것에 대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다른 것에 대한 답변을 내놓은 거거든요. 이건 마치 그냥 그 뭐 당 대표라든가 뭐 원내 대표라든가 당을 그냥 두루뭉실하게 폭넓게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 지금 조직 강화 특위에 요청한 그런 핵심 내용은 아닌 거거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보면은 당 대표나 비상대책위원장에서는 그러니까 두루뭉실하게 이 사람들도 같이 갈 수 있죠라고 얘기할 수는 있죠.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나라 대부분의 정당이 그 여야 모두 항상 하는 얘기가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지지층을 그 나름대로 고려하고 있지만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는 국민정당입니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이런 사람을 배제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못하는 한계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아무튼 포인트에 있어서는 뭔가 조금 뭐랄까요, 살짝 조직 강화 특위 위원, 그것도 전권을 준 위원에게 요청했던 핀트가 맞는 그 포인트에 적합한 이런 것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위원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기대가 큰데 당에서도 정권을 줬다 하는데 정권이라고 하는 실체가 없어요. 사실은 지금 이 그 조강특위에서는 당협위원장 교체하는 데잖아요. 그런데 이미 당협위원장들이 다 없어요. 그러면은 당협위원 다 없다는 얘기가 뭡니까? 사표를 자유한국당 냈잖아요. 당협위원장이 아무도 없어요? 아유 다 사표를 냈잖아요. 일부만 낸 거죠, 일부만. 아니 그래서 일부예요? 저는 다 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초선 의원들이 그 우리가 당협위원장 반납하겠습니다라고 기자회견하고 낸 것 아닙니까? 아니죠. 어찌됐든 그건 나중에 생각해 보고요. 일단은 그래서 지금 그 전원책 위원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권을 줬다라는 거는 지도부에서 위임을 한 거고 그렇다고 하면은 일정 정도 역할을 해야 하는데 사실은 이게 누구를 자른다고 해가지고 공천 때가 아니면 다음 지도부에서 당연히 복원시켜줄 수 있는 권한이란 말이죠. 공천 때가 아니면 정당에서 개혁은 불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당의 그 주체 세력이 변하는 건 공천을 통해서 바뀌었지 당협위원장 교체로 바꿔지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현실적으로 한계가 명확하고 게다가 또 문제는 지금 누구를 자르겠다라고 하면은 다른 쪽에서 또 반응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죠.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전원책 그 변호사가 들어오자마자 우리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면죄부를 주는 듯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친박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양쪽을 동시에 해야지 일정 정도 권위가 있는데 한쪽만 얘기하면은 그런 권위가 없으니까 결국은 그거는 나중에는 공격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원책 변호사한테 너무 큰 기대를 갖는 것이 오히려 현실을 하는 데는 좀 걸림돌이 되는 거 아닌가. 그 말씀 들어보면 결과적으로 자유한국당 또 자유한국당이 구상하고 있는 새로운 보수야당 뭐 새롭게 바뀔 것 같지가 않네요. 현실적으로 그런 한계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변화를 하겠다고 했고 전 의원이 그러니까 그야말로 전 그 상징적인 말이 올 단두대라는 말이 그러니까 방송에서 했던 말이 저는 그 굉장히 기대감을 갖게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의 기대가 있었을 거고요. 왜냐하면 그걸 해내야 되니까. 근데 지금 그 부분을 역할은 본인이 자리가 주어졌으면 역할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만들어내는 걸 이쪽이 아니라 그냥 태극기 부대를 끌어안는 쪽으로 가겠다라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는다면 그게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효과는 있다고 합니다. 효과요? 그 태극기 부대의 분들이 당원으로 지금 책임 당원으로 많이 들어오고 계시고 왜냐하면 다음번 전당대회 때 그 본인들이 원하는 당 대표를 선출하려면 이제 들어가서 이 투표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당원들이 갑자기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촛불혁명과 태극기 집회, 촛불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과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서로 이야기가 안 통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을 통해서 탄생한 정부라고 문재인 대통령은 외국에 나갈 때마다 외국에서 만나는 정상들, 교민들에게 늘 그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유한국당이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통합 대상이다. 자유한국당이 꿈꾸는 것은 촛불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아니고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 이분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똘똘 야권의 세를 더 확장시키고 굳혀서 다음에 집권하겠다는 구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선순위의 문제죠.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총선 때 분당을 하면서 결국은 그
문재인 당으로 만들었잖아요. 민주당을.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대표가 분당을 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당시는 안철수 결과적으로 분당이 되는데 안철수 의원이 나간 거고. 아니 그렇게 되는데 그 상황에서 왜 어떻게 민주당을 다 장악할 수 있었느냐면 결국은 굉장히 온라인 당원들이 쇄도를 했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철학이 분명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과거보다 훨씬 더 좌측으로 가는 분위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결집력 가지고 결국은 상대의 그 실책도 있었지만 그 결집력을 가지고 대선 때까지 돌파를 했단 말이에요. 그건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결국은 자기의 지지층들을 확보해가지고 이 기반을 위해서 영역을 확보하는 거지 선택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중도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핵심 지지층으로 갈 것이냐 하면 핵심 지지층을 일단 튼튼히 하고 확장하는 것들이 수순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예를 들자고 하면은 지금 태극기 부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TK에 있는 많은 의원들이 총선을 앞두고 독립정당으로 나가겠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바른정당의 처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중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당의 그 어떤 정체성을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결국 목표는 통합국민정당이지만 핵심 지지층을 확고하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현실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또 전원책 위원이 저렇게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이제 인적쇄신 단행할 때는 또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친박계 핵심 의원들을 또 단칼에 날릴 수도 있겠죠. 올 단도대 이야기를 했으니까 일단 말은 이렇게 하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도 통합 대상이라는 말이 자유한국당에서 나오니까 보수 통합하면 우선적으로 거론되는 것이 바른미래당 아니겠습니까? 바른미래당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기류가 강합니다. 전원책 변호사는 태극기 부대도 보수다. 그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일 뿐이다. 하고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어제는 김병준 비대위원장까지 태극기 부대도 보수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태극기 부대는 보수가 아닙니다. 태극기 부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령으로 모시는 개인 숭배 집단에 불과합니다. 하태경 의원의 인식은 전혀 다르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태경 의원 개인의 생각일 수도 있고요. 저는 바른미래당의 전반적인 보수에서 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당대당 통합 논의가 나오는 것에 대한 어떤 불만과 반발 이것이 같이 좀 담겨져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실제로 손학규 대표가 이른바 보수와의 통합 얘기가 나왔을 때 자유한국당의 보수 대통합에는 반대한다. 더더군다나 태극기 부대 문제가 거론되니까 이것은 수구와의 통합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선을 긋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정서를 함께 반영한 것이 오늘 하태경 의원의 발언이 아닌가. 개인의 생각이자 바른미래당의 생각을 대변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계기를 이제 태극기 부대 입당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계기를 만들어준 셈이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말이죠. 본인 당의 문제도 아닌데 지금 바른미래당 11명의 의원이 자유한국당에 갈 수도 있습니다. 당이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극기 부대도 또 보수 대상이라고 하니까는 자유한국당에 있는 김무성 전 대표는 어떻게 하죠? 오늘 아침 방송에서 또 그런 이야기도 했더라고요. 이정미 대표가. 네, 그러니까 좌불안석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른미래당이. 근데 바른미래당이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얘기한 김무성 의원이 좌불안석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결국 복당파들이 입지가 불안해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이 부분은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탈당했던 핵심적인 이유가 이 박근혜 탄핵에 대한 생각이 달라서였는데, 근데 본인들이 이제 그 부분은 이미 사법적 처리가 판단이 끝난 거기 때문에 그건 뒤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만들어 보자 해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갔던 건데 다시 묻어두고자 했던 이 부분이 드러나면서 화두가 되면서 본인들은 그 안에서 자신들의 과거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얘기해야 될지 그런 위치에 곤란한 처지에 처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거고 바른미래당은 오히려 밖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까워지려고 했던 그 인력이 이제 조금 멀어질 수밖에 없어서 한동안은 힘든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제일 힘든 게 아마 유승민 의원 아닐까 싶은데 이 자유한국당에서 초선 의원들이 어쨌든 미래의 리더 후보들을 데려다가
토론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갈 수가 없죠. 태극기 부대한테는 최고의 적으로 돼 있으니까요. 제가 드는 생각이 말이죠. 그 세상 살면서 늘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위기는 기회고 기회는 위기다. 보수 진영의 정치판에서 보수 진영의 위기다. 그러면 동시에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모습은 보수 진영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 지금의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뭐 일종의 진보 진영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대항마가 나와서 새롭게 우리가 보수를 바꾸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뭐 일종의 보수 진영의 잔다르크가 될까요? 초인이 될까요? 뭐 그런 사람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나는 보수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보수 진영 정치 세력에 희망을 가질 수 있을지 이런 궁금증이 좀 들어요. 맞습니다. 저도 사실은 뭐 보수 패널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비전이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은 지금 보수 진영이 다 찢어져 있고 또 다음 대선에 뭐 마땅한 후보도 없고 당권에도 지금 당권 주자가 누구일까도 뭐 애매하고 이런 걸 봤을 때는 사람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뭐 그 열린우리당의 그 아주 어렸을 때 뭐 대권 후보 하면 10명 이상이 거론됐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그 영향가 있는 후보는 없었듯이 지금 같은 경우에도 딱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 정치에서 과연 적의 헛발질이 아니고 스스로가 건강해질 수 있느냐. 반사 이익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국민의 마음을 얻는. 그래서 사실은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김병준 위원장을 모셔온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김병준 위원장 TK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그런 미래 비전이나 뭔가 지표를 깃발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모셔온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뭐 비전을 제시하고 이런 거 하기에는 당내도 그렇고 보수 지형 전체가 너무 분열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 추스리고 한번 정리하지 않고는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그런 과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보수 지정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우석 부소장님, 혹시 자유한국당 지금의 지도부나 조직 강화 특위에서 말이죠. 홍준표 전 대표 너무 지나치게 의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있죠. 전당대회 하면 출마하는 거를 말릴 수는 없는데 홍준표 전 대표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걸 어찌할까라는 생각이 너무 사로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객관적으로 봐서는 홍준표 대표가 나온다고 해도 될 가능성이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문제는 지금 친박 잔류파하고 비박 복당파가 양대 세력 아닙니까? 그런데 친박 복당파 같은 경우에는 황교안 그 총리한테 할 정도로 내부에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비박 쪽에서는 김무성 대표가 불출마하겠다는 얘기들을 주변에 하고 다닌다고 그러죠. 그럼 전체적으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와중에서 그래도 홍준표 대표가 나간다라고 하면 TK 기반으로 했고 본인이 심어놓은 여러 가지 그 기재들이 작동을 해가지고 혹시 대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홍준표 대표는 일정 정도 한 번 정도 검증이 된 카드라는 거죠. 그래서 홍준표 대표를 위해서라도 바람직하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홍준표 대표가 비박, 친박 다 아우를 수 있는 정치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우려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스스로 대안들을 줄이고 이번에 그 김병준 위원장이 혁신 같이 뭐 같이 이렇게 하면서 좀 섣불나게 아젠다를 던진 측면이 있어요. 섣부르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홍준표 대표를 의식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 하는데 어찌됐든 지금은 이 올해 안에 어떤 방향을 잡고 내년 초에 전당대를 위해서 뭔가 씨를 뿌리는 그런 작업이 돼야 하는데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을 방해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준표 전 대표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요. 홍준표 전 대표가 은인자중하는 듯 하면서 은인자중하지 않는 지금 페이스북에 글을 거의 매일 또 쓰다시피 하고 아프리카 TV인가요? 무슨 유튜브예요. 유튜브도 한다고 하고. 홍카콜라. 홍카콜라. 네, 코카콜라. 저는 왜 홍프리카라고 생각했는데 홍카콜라. 지금 글 계속 올리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른바 유튜브 채널을 이제 시작한 거고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그 최대 관심사는 역시 그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일단 뭐 언론 보도 나오는 것 또 그리고 홍준표 대표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의 얘기 종합해보면 아직까지는 출마할 것 같지는 않은 쪽으로 가는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럼 내가 뭘 해야 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일단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하나가 이제 내 보수 정책 포럼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걸 내가 할 소리를 좀 대신 하겠다 하는 거고, 또 다른 하나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홍카콜라라는 홍준표 플러스 코카콜라의 이제 그 합성어인데요. 유튜브 채널을 시작해서 이른바 그 홍준표 의원이 얘기하는 걸로는 친여 매체 내지는 좌파 언론에 얘기하는 그런 추측성, 희망성 보도가 아닌 실체적인 진실을 팩트 중심으로 보도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대국민 소통 수단이 필요하다. 보수 우파의 어떤 그 목소리 이거를 내는 것이 핵심인 것이 정당대회 같은 그런 작은 목표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측근들에게 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은 전당대회 준비보다는 조금 더 내 목소리, 자신의 존재감을 지속적으로 알리는 그런 그 정치 활동인 듯하면서 정치 활동이 아니고 정치 활동이 아닌 듯하면서 정치 활동인 그런 활동을 계속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앞으로 언론인으로 같이 모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홍카콜라 언론인으로 1인 미디어. 이제 봐야 되는 겁니까? 예, 홍준표 전 대표의 저 전략 어떻게 보세요? 좀 성공할 수 있다고 보세요? 어쨌든 오히려 전선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저희는 그동안에 이제 막말이라고 많이 얘기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자극을 주는 그런 역할로서는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미디어를 하겠다는 것도 결국은 본인이 얘기할 수 있는 창구를 갖겠다는 거고, 그게 지금 전반적으로 그 대세가 페이스북에서 동영상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유튜브로 옮겨가니까 곧 또 발빠르게 그 채널을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당장의 이 당권보다도 더 큰 꿈을 꾸고 있다는 생각은 들고요. 당연히 한 번 더 도전을 하는 거고요. 예. 도전을 하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때까지 본인의 그 지지 기반들을 전체적으로 인지도야 뭐 워낙 높은 거고 지지 기반을 비호감을 호감으로 바꾸면서 본인의 지지 세력을 만들기 위한 하나하나 차근차근 지금 단계를 밟아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면으로 보면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상황만 보는 다음의 그 주자들보다는 훨씬 더 전략적으로 빠른 거죠. 예. 제가 보기에는 여우의 포도 같은 느낌이 있어요. 어찌 됐든 이번 당권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그래서 더 맛있는 포도인 대권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이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가장 좋은 거는 자기가 잘하는 겁니다. 사실은 토론의 달인, 뭐 저격수, 그리고 혼자 하는 것들은 참 잘해요. 아젠다를 뽑아내고 그것을 이슈화하고 이런 것들을 잘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극대화하기에 가장 좋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1인 매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유튜브 채널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선택을 하면서 정치적 기회를 계속 유지하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홍준표 전 대표를 지난해 이맘때 또한 대선 때도 모시고 지난 이맘때도 한 2차례 모셔서 뭐 큰 화제가 되기도 했었고, 최근에 한번 궁금해서 전화를 했는데 요즘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전화 통화가 안 되는데 홍카콜라 TV 운영자 홍준표 대표죠. 거기도 운영자라고 하나요? 1인 미디어니까 예. 본인이 진행자일 수도 있고요. 뭐 대표일 수도 있고요. 앵커라고 불러야 되는 겁니까? 네, 그래도 되죠. 홍준표 전 대표를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꼭 모셔서 과연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말이죠. 이걸 어느 분이 얘기하셨으면 좋을까요? 저는 아까 그 집토끼 산토끼 얘기할 때 우리나라 정치에 부족했던 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다른 정치인과 달랐던 것은 바로 집토끼의 지지 세력에 편승한 것이 아니고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해서 그것을 옳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조차도 자신을 지지하게 만들었다는 것. 그게 대한민국 정치에 던진 그 메시지가 상당히 있었는데, 지금 보수 진영 정치인들 가운데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정치인이 과연 있느냐.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상황이 그러게 그 어느 때보다 좋은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박문신 의원님 좀 짧게 말씀해 주시죠. 일단 그렇죠. 그 얘기가 바로 이제 선출되고 선출 과정까지는 어떤 국민의 선택을 받기까지는 정파적인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크지만, 나라의 지도자, 대통령까지 생각된다면 그다음부터는 나라를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집토끼를 향해서도 듣기 싫은 소리를 하고
그랬던 것인데 그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아주 역설적이지만은 그 보수에 향해서 하는 소리이면서도 사실 현 정부에 대해서도 똑같은 얘기가 가능할 것 같아요. 뭐 뭐냐면 집권당인 민주당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정부 또는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실패했던 이유를 거꾸로 여기서 찾는 경향이 있어요. 예. 집토끼를 한테 쓴소리하다가 집토끼와 거리가 멀어져서 정권이 실패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거꾸로 우리의 지지자들한테는 절대 싫은 소리는 하면 안 된다 하는 거꾸로 역으로 반사 효과 같은 것들의 학습 효과가 좀 나타나는 측면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에서도 그런 측면이 나타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야 공이 통합이 무엇인지 그리고 국가의 미래 전략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그거를 앵커가 주신 말씀의 교훈으로 함께 생각해보는 알겠습니다.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두 분도 아마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 텐데 다음 기회에 듣도록 하고요. 지금 새롭게 들어온 뉴스가 하나 있는데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아마 예고는 돼 있던 건데 김부선 씨 변호인인 강용석 변호사가 말이죠. 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졌던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모 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는데 오늘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 법정 구속이 되면 앞으로 김부선 씨 변호는 또 어떻게 되는 건지 저희가 좀 상황을 알아봐야겠습니다. 여러분께 이 소식 방금 들어와서 알려드렸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